도윤아, 아버지, 속이 불에 타는 것 같아요. 피 섞인 침이 도윤의 입술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바람 빠진 호흡 같았어요. 지금 당장 헬기를 불러. 1분 1초가 급해. 준장님, 진정하십시오. 이런 일로 응급 후송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지금 내 아들이 피를 토하고 있는데 신병들이 단체로 꾀병을 부리곤 합니다. 한 놈이 시작하면 다 따라하는 거죠. 예전에도 늘 그랬습니다. 꾀병. 꾀병으로 피를 토하나? 꾀병으로 위가 녹아내리나? 순간 생활관 안쪽에서 또 다른 신병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피 섞인 토사물이 흩뿌렸어요. 뭐라고? 이게 꾀병이냐? 박철우 씨, 부대 질서 교란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동행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넌 지금 규율 타령을 하고 있나? 좋다. 그렇다면 내가 누군지 보여주마. 새벽 5시 인천 소도시의 작은 헬스장에 첫 불빛이 켜집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 박철우는 이미 1시간 전부터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62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체격, 그리고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 헬스장 거울에 비춰집니다. 철우는 200kg이 넘는 무거운 바벨 앞에 섭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면 기겁할 만한 무게지만 그에게는 일상적인 루틴일 뿐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바벨을 움켜쥡니다. 후, 한 번의 깊은 호흡과 함께 바벨이 천장을 향해 올라갑니다. 여든이 넘어서도 이 정도는 들어야지.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는 철우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자신감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허세가 아닙니다. 그의 몸에는 수십 년간 쌓인 단련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거든요. 은퇴 후 철우는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소박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헬스장을 차려 운영하며 동네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저녁 늦게까지 회원들을 맞이하는 평범한 헬스장 사장의 삶이었죠. 하지만 이곳 회원들은 그가 707특임대 전설 교관이었던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에서 수많은 정예 요원들을 길러냈고 위험천만한 작전 현장에서 단 한 명의 부하도 잃지 않았다는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죠. 가끔 젊은 회원들이 사장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젊을 때 뭐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철우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입니다. 그냥 좀 몸 쓰는 일 했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화려했던 경력도 이제는 조용히 묻어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에서 철우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바로 아들 박도윤입니다. 21살의 건장한 청년으로 자란 도윤이 한 달 전군에 입대했습니다. 조리병으로 선발되어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죠. 아들이 군에 간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김없이 걸려오는 도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철우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집니다. 아버지, 군대가 정말 힘들어요. 밥이 맛없어요. 선임들이 너무 무서워요. 그럴 때마다 철우는 씩 웃으며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군대는 고생 좀 해야 큰다. 아버지도 다 거쳐온 길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07에서 오랜 세월 교관으로 일하면서 철우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것이 바로 가혹행위 문제였거든요. 아무리 강인한 특수부대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내가 키운 제자들도 가혹행위에 상처 입은 애들이 있었지.
철우의 뇌리에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스쳐갑니다. 선임의 폭력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자해를 시도한 부하, 집단 구타로 인해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된 후배들. 그때마다 철우는 강력하게 제재하고 처벌했지만 뿌리 깊은 군대 문화라는 벽은 너무 높고 두터웠습니다. 특히 19살에 입대한 이병 김정민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선임들의 지속적인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그 아이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때 철우는 자신의 무력함에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교관님, 저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나라를 지키러 온 건데 왜 동료한테 죽을 뻔해야 하나요? 병원 침상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묻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사건 이후 철우는 707에서 가혹행위 척결에 더욱 강력하게 나섰습니다. 진짜 강한 군인은 약한 동료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거대한 조직의 관습을 바꾸기에 한계가 있었죠. 이제 자신의 아들이 그 험난한 군 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로서의 걱정이 앞섭니다. 도윤은 착하고 순한 성격이라 혹시나 선임들의 괴롭힘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헬스장 한쪽 벽에는 철우가 평생 간직해온 좌우명이 적힌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한다. 707에서 배우고 실천해온 철칙이자 그가 후배들에게 가르쳤던 신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철우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군복을 벗고 은퇴한 지 벌써 몇 년, 이제는 무거운 바벨이나 들어올리며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충격적인 소식이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철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헬스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회원이 나간 후에 고요한 시간, 그는 항상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립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자 철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도윤이. 평소보다 늦은 시간의 전화였지만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둘러 전화를 받습니다. 도윤아,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훈련 끝났나?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고 뭔가 두려워하는 듯한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이상해요. 철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냐? 몸이 아픈가? 물맛이 이상해요.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비누, 세제 같은 맛이 나요. 그런데 선임들이 이게 버름료라면서 억지로 마시라고 해요. 철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707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그의 직감이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도윤아, 지금 어디 있냐? 정확히 무슨 일인지 아버지한테 말해봐. 생활관에 있는데요. 아, 잠깐만요. 갑자기 도윤의 목소리가 급해집니다. 배경에서 누군가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 신병, 전화 시간 다 됐다. 빨리 끊고 들어와. 철우는 수화기를 더 꽉 움켜쥡니다. 그 목소리들에서 느껴지는 위압감과 폭력성이 그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도윤아, 누가 그러는 거냐? 아버지, 괜찮아요. 저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신병 교육이에요. 도윤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아,
절대 그런 걸 마시면 안 된다. 세제 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시면 위장에 심각한 손상이. 아버지, 도윤이 다급하게 끊어냅니다. 정말 괜찮다니까요. 저 이제 끊어야 해요. 뚜마이너스. 전화가 끊어진 후 철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이놈들이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철우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병교육대 가혹행위, 벌음료, 세제물 강요. 검색어를 입력할 때마다 그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화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신병들에게 세제가 섞인 물 강요, 구토와 복통 호소에도 깨병 취급, 병원 후송 거부하며 은폐 시도. 기사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철우의 분노는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도윤과 같은 기수 부모들의 단체 채팅방이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우리 애들 부대에서 신병들한테 세제물 먹이는 영상이 돌고 있다는데 누군가가 올린 영상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철우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명의 신병들이 일렬로 서 있고 선임들이 무언가가 든 물병을 억지로 입에 들이대고 있었습니다. 마셔. 다 마실 때까지 끝이 아니다.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신병들이 고통스러워하며 구역질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자신의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이놈들이. 철우의 눈에서 차가운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도윤은 억지로 무언가를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선임으로 보이는 군인이 그의 뒤통수를 때리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와, 신병, 이게 뭔지 알아? 세제야, 세제.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만든 특별 음료다. 영상 속 선임의 말을 듣는 순간 철우의 이성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예비역 준장이 아니라 현역 707 교관 박철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헬스장 거울 앞에 선 철우는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바라봅니다. 62살의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40대의 냉혹한 특수부대 교관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짓이 남아 있었단 말이냐. 내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철우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과거 707에서 가혹행위로 고통받던 부하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번엔 남의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혈육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립니다. 이번에는 다른 부모입니다. 박도윤 아버지시죠? 저희 애가 같은 생활관인데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연락 왔어요. 세제 때문에 위장 출혈이 생겼다는데. 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한다. 그의 평생 신념이 적힌 그 글귀가 지금처럼 절실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군을 은퇴했어도 아직 내 아들, 내 후배들이 있다. 철우는 결심을 굳힙니다. 이번엔 아버지로 간다. 그는 침실로 향해 오래된 군용 가방을 꺼냅니다. 먼지가 쌓인 가방 속에서 군인증과 예편증을 찾아냅니다. 박철우 예비역 준장, 707특임대 전 교관. 오랜만에 보는 자신의 군 신분증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나설 때가 왔군. 철우의 눈에는 과거 707 시절의 차가운 결의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밤 평범한 헬스장 사장 박철우는 사라지고 전설의 707 교관이 부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철우는 이미 차에 시동을 걸고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의 눈에는
피로보다 강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군인증과 예편증이 놓여 있었고 뒷좌석에는 과거 707 시절 입었던 전투복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강원도까지는 3시간 거리였습니다. 철우는 고속도로를 달리며 과거의 기억들을 정리했습니다. 707에서 가혹행위를 척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그때 결국 자신이 직접 나서지 못해 고통받은 부하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자신의 아들이었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작전이 아니라 내 아들의 생명이다. 핸들을 꽉 움켜쥔 철우의 눈빛은 과거 707 시절의 차가운 결의로 가득했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신병교육대 정문이 보입니다. 높은 철조망과 경계초소, 그리고 삼엄한 경비. 모든 것이 철우에게는 낯익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관이 아니라 걱정되는 아버지의 신분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철우는 천천히 정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여전히 군인 특유의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62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정문 초소에 있던 헌병이 철우를 발견하고 다가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간인 출입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내 아들을 만나러 왔다. 박도윤 이병, 조리병으로 복무 중이다. 철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병은 매뉴얼대로 답변합니다.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하고 사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평일이라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 철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합니다. 내 아들이 세제를 마시고 응급실에 실려갔다는데도 불가능하다는 거냐? 헌병은 당황합니다.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규정상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철우는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주머니에서 군인증과 예편증을 꺼내 헌병 앞에 내밉니다. 다시 보고 말해라. 헌병이 신분증을 받아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박철우 예비역 준장 707특임대 전 교관. 그 이름 석자를 본 헌병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것이 박철우 준장님? 전설의 707 교관님 맞습니까? 헌병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707특임대 출신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렇다. 내 아들이 안에 있다. 통과시켜라. 철우의 명령조 말투에 헌병은 본능적으로 몸을 경직시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준장님이시라도 예비역 신분으로는 출입이. 이병, 철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집니다. 707 교관 시절의 위압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나? 내가 키운 707 출신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뼈를 묻고 있다. 헌병은 식은땀을 흘리며 초소 안으로 들어가 상급자에게 보고합니다. 잠시 후 중위 계급장을 단 장교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준장님. 초소장 김중희입니다. 중위는 정중하게 경례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예비역분의 출입은. 철우가 중위를 똑똑히 바라봅니다. 중위, 자네 707 출신인가? 아닙니다. 육사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모를 수도 있겠군. 철우는 차분하게 말합니다. 707에서는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다. 지금 내 아들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자네가 그걸 막겠다는 건가? 중위는 곤란한 표정을 짓습니다. 상부의 지시와 눈앞의 전설적인 인물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그때 철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다른 부모로부터 온 연락이었습니다. 박도윤 아버지님, 저희 애가 같은 생활관인데 지금 또 다른 아이가 쓰러졌대요. 세제물 때문에 위장에 구멍이 뚫렸다는. 철우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집니다. 중이 마지막으로 묻겠다. 지금 당장 통과시킬 것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방법을 쓸 것인가. 중이는 철우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살기에 본능적으로 위축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사의 기로에서 살아남은 진짜 군인의 압박감이었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대대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분 후 대대장이 직접 나타납니다. 중령 계급장을 담그는 철우를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박철우 준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이중령입니다. 707 출신은 아니지만 준장님의 전설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중령, 시간이 없다. 내 아들과 다른 신병들이 세제 때문에 생명이 위험하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금 당장 확인하고 싶다. 이중령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대는 중령? 철우가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나는 707에서 수십 년을 복무했다. 거짓말하는 부하와 진실을 말하는 부하의 차이 정도는 안다. 지금 자네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중령은 한동안 말없이 철우를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서는 진정한 군인의 위엄과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준장님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이중령이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준장님도 아시겠지만 부대 내부 상황이 복잡합니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철우의 뇌리에 과거 707 훈련장의 모습이 겹쳐집니다. 똑같은 병역 냄새, 똑같은 긴장감. 하지만 이번에는 교관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이곳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번 전투는 달라. 철우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내가 지킬 건 작전 성공이 아니라 내 아들의 목숨이다. 이중령의 안내로 부대 안으로 들어선 철우는 주변을 날카롭게 살펴봅니다. 오랜 군 생활로 단련된 그의 눈에는 평범해 보이는 것들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신병들의 표정에 스며든 공포감, 간부들의 어색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 중에 떠도는 묘한 긴장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먼저 의무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도윤 이병이 현재 그곳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이중령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의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걷던 중 철우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빈 환타병 하나를 발견합니다. 순간적으로 몸을 숙여 그 병을 집어듭니다. 병 입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달콤한 환타 냄새가 아니라 자극적이고 화학적인 냄새였습니다. 이게 뭐냐? 철우가 환타병을 들어올리며 이중령에게 묻습니다. 이중령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신병들이 마시다 버린 음료수 같은데요. 하지만 철우의 예리한 후각은 속지 않습니다. 707에서 화학무기 훈련을 받을 때 맡았던 그 냄새와 비슷했거든요. 이중령, 이 병에서 세제 냄새가 난다. 정말 모르는 일인가? 세제요? 그럴 리가. 이중령이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철우는 확신합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의무대에 도착한 철우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도윤을 발견합니다. 평소 건강하던 아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 주변은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아, 철우가 다급하게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정말 오셨네요.
도윤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속이 미끌거려요. 뭔가 이상해요. 물을 마셔도 계속 비누맛이 나요. 철우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냐? 정확히 말해봐. 오재만 중사님이랑 김상곤 상병님이. 도윤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신병 길들이기라고 하면서 벌음료를 마시라고 했어요. 거부하면 더 심한 벌을 준다고. 그때 의무대 간부인 문소령이 나타납니다. 그는 철우를 보자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준장님, 이 정도는 군대에서 흔한 일입니다. 신병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다 보면 종종 이런 증상을 보이죠. 이 정도라고? 철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립니다. 세제를 마셔서 위장이 손상된 게 흔한 일이라는 말인가? 문소령은 시치미를 뗍니다. 세제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심리적인 문제일 겁니다. 신병들이 군대 적응을 못해서 종종 꾀병을 부리거든요. 꾀병? 철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내가 707에서 몇십 년을 복무했는데 꾀병과 진짜 병의 차이를 모르겠나? 바로 그때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오재만 중사와 김상곤 상병이 의무대로 들어섭니다. 그들의 손에는 환타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 이게 누구야? 도윤이 아버지 왔네? 오재만 중사가 비웃듯 말합니다. 민간인이 부대에 무슨 일로 왔어? 철우는 천천히 몸을 돌려 오재만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오재만은 철우의 눈빛을 보고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진짜 군인의 살기를 느낀 것입니다. 자네가 오재만 중사인가? 철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무서운 압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오재만의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내 아들한테 세제를 먹인 놈이 누군지 물어보는 거다. 철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자 의무대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갑게 변합니다. 오재만은 당황하며 손에 든 환타병을 뒤로 숨깁니다. 세제요? 뭔 소리예요? 그냥 환타인데. 철우가 바닥에서 주웠던 빈 환타병을 들어올립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냐? 이 병에서 세제 냄새가 나는데? 아, 그거요? 오재만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그냥 장난이에요. 신병 길들이기라고요. 좀 쓴맛 나는 거 섞어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장난? 철우의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세제를 먹여서 사람을 죽일 뻔한 게 장난이라는 말인가? 김상곤 상병이 옆에서 거들어줍니다. 아저씨,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거 아닌가요? 군대가 원래 좀 빡센 곳이잖아요. 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707 시절의 냉혹함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과민 반응? 그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합니다. 중사, 상병, 자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알고 있나? 오재만은 여전히 시치미를 뗍니다. 범죄요? 그냥 신병 교육인데 뭐가 범죄예요?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라고요. 예전부터? 철우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오릅니다. 707에서 내가 그렇게 가혹행위를 척결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런 짓이 남아 있었다니. 문소령이 끼어듭니다. 준장님, 부대 내부 일에 민간인이 개입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확인하신 것 같으니. 민간인? 철우가 문소령을 노려봅니다. 나는 박철우 준장이다. 707 특임대에서 몇십 년을 복무한 현역이었고 지금은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군인이다. 그 순간 의무대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입니다. 박철우라는 이름이 주는 위압감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철우는 오재만과 김상곤을 번갈아 보며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중사, 상병, 장난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는다.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진실을 찾아내겠다. 오재만과 김상곤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들은 이제야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2시, 철우는 부대 인근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무대에서 벌어진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재만과 김상곤의 뻔뻔한 태도, 그리고 문소령의 명백한 은폐 시도, 모든 것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부모 단체 채팅방에서 온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지금 생활관에서 애들이 다 쓰러지고 있어요. 우리 애가 방금 전화했는데 피를 토하고 있다고. 응급실로 실려가는 애들이 벌써 3명이에요. 철우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부대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게 피부를 스쳤지만 그의 가슴은 불타는 듯한 분노로 뜨거웠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하자 이미 구급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철우는 서둘러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의무대 복도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신병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괴로워하고 있었고 그들의 입에서는 노란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의무병들이 급하게 수액을 놓고 있었지만 상황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나? 철우가 다급하게 의무병에게 물었습니다. 안쪽 침상에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무병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철우가 안쪽으로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윤이 침대에서 몸부림치며 피 섞인 구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는 빨간 피로 얼룩져 있었고 도윤의 얼굴은 창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도윤아, 철우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버지, 아파요. 속이 타는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철우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통이 아니었습니다. 세제 성분이 위장벽을 부식시켜 출혈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707에서 화학무기 훈련을 받을 때 본 독극물 중독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 후송해야 한다. 철우가 의무병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소령이 나타나 제지했습니다. 준장님, 진정하십시오. 이런 일로 응급 후송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철우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지금 내 아들이 피를 토하고 있는데 신병들이 단체로 꾀병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명이 시작하면 다른 애들도 따라하죠. 문소령은 여전히 시치미를 뗍니다. 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꾀병으로 피를 토할 수 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위장이 녹아내리고 있다. 그가 707에서 본 독극물 훈련 피해자와 똑같은 증상이라고 외쳤지만 부대 간부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중령까지 나타나 철우를 말렸습니다. 준장님, 부대 내부 상황에 너무 개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무대에서 적절히 처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적절한 처치? 철우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위장 출혈 환자를 병실에 그냥 눕혀두는 게 적절한 처치인가? 바로 그때 또 다른 신병이 복도에서 쓰러집니다. 그 아이 역시 입에서 피 거품을 토해내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 쓰러졌습니다. 의무병이 급하게 외치지만 간부들은 여전히 집단 꾀병이라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철우는 완전히 분노했습니다. 이중령, 지금 당장 이 아이들을 대형 병원으로 후송하라. 죄송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대 규정상
이중령이 변명하려 하자 갑자기 군사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철우 씨, 부대 내부 소란 및 업무 방해 혐의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 경찰 중위가 차갑게 말합니다. 동행? 철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부대 업무에 개입하고 소란을 피운 것입니다. 민간인 신분이시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자신이 문제 제기자로 취급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비역이라고 선 넘지 마십시오. 군사경찰 중위가 더욱 강하게 압박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강제로 연행하겠습니다. 철우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의무대는 여전히 아수라장이었고 도윤을 포함한 여러 신병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대의 모든 간부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은폐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철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직도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는군. 결국 철우는 군사경찰에 의해 부대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정문 앞에 홀로 서게 된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부대를 바라봅니다. 안에서는 자신의 아들이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자신은 바깥에서 속수무책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707에서 배운 것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철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을 버릴 수는 없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과거 707 동료들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부대가 공식적인 루트를 막는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아들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군은 또다시 덮으려 한다. 철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정문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철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707 교관으로서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이 그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승부를 걸 때가 온 것입니다. 부대 정문 앞 차 안에서 철우는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전 저장해둔 연락처가 떠 있었습니다. 김태준 중령 마이너스군 의료원. 707 시절 함께 복무했던 후배였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철우는 망설이지 않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잠에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태준아, 나다. 박철우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형님? 박철우 준장님 맞으시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철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준아, 급한 일이 있다. 지금 신병교육대에서 세제 중독 사고가 일어났는데 부대에서 은폐하려고 한다. 내 아들도 그중 한 명이다. 세제 중독이요? 그런 일이. 김태준의 목소리가 급히 진지해집니다. 혈액 샘플을 은밀히 확보해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겠나? 부대에서는 절대 협조하지 않을 거다. 철우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김태준은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형님,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면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 의료진으로 파견 나가면서 몰래 샘플을 확보할 수 있어요. 고맙다, 태준아. 707 정신 잊지 않았구나. 형님께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고요. 전화를 끊은 철우는 잠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여론의 힘이었습니다. 철우는 부모 단체 채팅방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누군가가 올린 세제물 강요 영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저장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선임들이 신병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마시게 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철우는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707에서 배운 정보 분석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오재만 중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 이게 뭔지 알아? 세재야, 세재.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만든 특별 음료다. 그리고 김상곤 상병이 신병들의 뒤통수를 때리며 강제로 마시게 하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다. 철우가 중얼거립니다. 이제 이들이 부인할 수 없게 되었군. 새벽 5시 김태준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형님, 샘플 확보했습니다. 지금 긴급 검사를 돌리고 있어요. 결과는 언제 나오겠나? 오전 중에는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형님, 정말 심각합니다. 육안으로 봐도 혈액에 화학물질 성분이 섞여 있어 보여요. 철우의 주먹이 더욱 꽉 쥐어집니다. 알겠다.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해달라. 오전 9시 철우는 다시 부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피해 학부모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의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든 것입니다. 우리 애들을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합시다.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만 하면 안 돼요. 다른 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동조합니다. 철우는 부모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가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재생하자 부모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의 아이들이 억지로 세제물을 마시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확보하셨어요? 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젯밤 부모 채팅방에 올라왔던 겁니다. 아마 같은 생활관 신병 중 누군가가 몰래 촬영한 것 같습니다. 철우가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태준으로부터였습니다. 형님,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태준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혈액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어요. 이건 세제의 주성분입니다. 확실한가? 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위장 점막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철우는 부모들에게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모두들 분노와 절망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2개 있습니다. 철우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영상 증거와 혈액 검사 결과. 이제 부대가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부모들을 바라보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은 권력으로 막으려 하겠지만 진실은 증거와 행동으로만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설 때입니다. 정문으로 향하는 철우의 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더 버텨라. 아버지가 707에서 배운 것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거다. 이번에는 내 차례다. 부대 정문 앞에서 철우는 마지막으로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분노한 부모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로서의 간절함과 707 교관으로서의 신념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된다. 철우의 눈빛에는 과거 707의 냉혹함과 현재 아버지의 애절함이 동시에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신병교육대 본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긴급회의였습니다. 국방부 감사단, 군사경찰, 군검찰부, 그리고 군법무관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상부에서 직접 개입한 것입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철우와 다른 피해 학부모들이 자리 잡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부대 간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재만 중사와 김상곤 상병은 창백한 얼굴로 구석에 움츠려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감사단장인 조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세제 강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은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단장님, 이 사건은 일부 신병들의 과민 반응이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중령, 철우가 단호하게 끼어듭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시죠. 이제 모든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철우는 천천히 일어서서 회의 테이블 위에 환타병 하나를 올려놓습니다. 생활관 복도에서 주었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내 아들을 죽일 뻔했습니다. 분석해 보십시오. 군수사대 수사관이 즉시 시약을 꺼내 병 안의 잔여물을 검사하기 시작합니다. 파란색 시약이 병에 들어가자 순식간에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 계면활성제 양성 반응입니다. 수사관이 엄숙하게 발표합니다. 이것은 세제 성분이 확실히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오재만과 김상곤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철우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김태준으로부터 받은 검사지를 내밉니다. 피해 신병들의 혈액에서 다량의 계면활성제가 검출되었습니다. 군의관이 검사지를 살펴보더니 충격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농도라면 치명적인 위장 손상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겁니다. 조준장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세제를 마셨다는 건가? 철우가 마지막 증거를 꺼냅니다.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오재만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 이게 뭔지 알아? 세제야, 세제.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만든 특별 음료다. 이어서 김상곤이 신병들을 때리며 강제로 마시게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은 죽음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조준장이 오재만을 노려봅니다. 중사, 이 영상이 사실인가? 오재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군기를 세우려고 했던 건데 정말 죽을 줄은 몰랐습니다. 김상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라서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철우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707 교관 시절의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괴롭혔지만 나는 오늘 너희에게 군인의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오재만과 김상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르침이요?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철우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진짜 군인이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707에서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이다. 그때 문소령이 일어나서 변명하려 했습니다. 감사단장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신병들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군 검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소령, 당신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니 증거 은폐를 지시하는 메시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상 삭제하라, 외부 유출 차단하라 등의 내용 말입니다. 문소령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준장이 엄중하게 선언했습니다. 오재만 중사, 김상곤 상병은 군형법상 특수폭행 및 위험물 강요죄로 즉시 구속합니다. 문소령은 증거은폐 및 직무유기죄로 함께 구속합니다. 군사경찰들이 수갑을 채우며 그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오재만은 끌려가면서도 계속 울먹였습니다. 정말 죽을 줄 몰랐어요. 정말. 조준장이 철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우 준장님, 이번 일로 큰 고생하셨습니다. 만약 준장님이 나서지 않으셨다면 더 큰 참사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철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입니다. 정군의 가혹행위 척결 명령을 내리고 모든 교육부대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준장이 약속했습니다. 이중령도 일어서서 사과했습니다. 준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철우는 이중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령,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철우는 의무대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응급처치를 받고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아직 약해 보이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도윤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우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도윤아. 이번 일로 아버지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 707에서 배운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교훈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난 어느 화창한 오후, 인천의 작은 헬스장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철우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고 마음속에는 확실한 보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병교육대 가혹행위 사건 처벌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오재만 중사는 군형법상 특수폭행 및 위험물 강요죄로 징역 3년, 김상곤 상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증거 은폐를 시도한 문소령은 직무유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철우는 바벨을 내려놓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변화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군 차원의 가혹행위 척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교육부대에서 버름료라는 표현 자체를 금지하고 신병들에게 음식이나 음료를 강요하는 행위를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철우 예비역 준장의 용기 있는 행동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인 박 준장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특수부대의 정신으로 아들과 다른 피해 신병들을 구해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때 헬스장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섭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에 자신감이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운동하고 계셨네요. 도윤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합니다.
철우는 아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아, 부대 생활은 어떠냐? 몸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네, 이제 완전히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도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선임들이 후임들을 정말 잘 챙겨주고 있어요. 철우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번집니다. 그래, 그게 진짜 군대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호하는 것 말이야. 도윤은 아버지 옆에 앉으며 고민스러운 표정을 보입니다. 아버지, 솔직히 처음에는 군대를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무서웠거든요. 철우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 지금은 다시 해보고 싶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군인이 되고 싶어요. 철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도윤아,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아버지는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직도 걱정되는 게 있어요. 도윤이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나 다시 군 생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정말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철우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윤아, 군은 아직 바뀌어야 할 게 많다. 완벽하지 않은 조직이야. 하지만 내가 그 변화를 만드는 군인이 된다면. 잠시 말을 멈춘 철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울 거다. 도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네, 아버지. 저도 707의 정신을 이어받겠어요.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그 정신 말이에요. 그때 헬스장 문이 다시 열리며 여러 명의 중년 남성들이 들어섭니다. 도윤과 같은 기수 아버지들이었습니다. 한 달 전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죠. 박준장님, 그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애들 모두 건강하게 군 생활 이어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 준장님이 아니었다면 한 아버지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합니다. 철우는 그들을 보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싸웠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아버지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준장님, 혹시 들으셨나요? 국방부에서 전국 모든 부대에 박철우 사례를 교육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한다고 해요. 교육자료요? 철우가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네, 가족의 힘으로 군의 잘못된 관습을 바꾼 모범 사례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모든 간부들이 이 사례를 통해 가혹행위의 심각성을 배우게 될 거래요. 철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내가 그런 큰 일을 했나요? 그냥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도윤이 아버지를 보며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언젠가는 아버지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해가 질 무렵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철우는 혼자 헬스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봅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보호한다. 그 옆에는 새로운 액자가 하나 더 걸려 있었습니다. 707의 가르침 마이너스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 철우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깁니다. 한 달 전 그는 단순히 아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큰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며 철우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 전투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다. 그의 눈빛에는 과거 707 교관의 날카로움과 현재 아버지의 따뜻함이 동시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철우이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사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그는 망설이지 않고 나설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정한 707의 정신이니까요. 박철우 준장의 이야기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가족을 지키려는 아버지의 사랑과 단 한 명도 버리지 않는다는 신념이 거대한 조직의 잘못된 관습을 바꿔냈죠. 우리 모두에게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